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계 안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당선이 되면 외국인들이 반이스라엘 시위하는 거 그 시위꾼들 추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나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미국인들이 우선이지, 지금 이 반이스라엘 시위하는 자들 보면 대부분 외국인이다, 나는 그 사람들 다 추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뭐 인종차별이다 뭐다 하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한 이런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텐트촌을 폭격했죠. 이 사건에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는데 미국은 표적 인근에 연료 탱크에 유탄이 날아간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렇게 폭발이 컸지 뭐 진짜 거기 때리려고 했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좀 보호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이런 이야기는 조금 궁색하긴 하다라는 거고, 또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 사보타주를 집행하는 이 조직의 수장이 그 텐트촌에 숨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텐트촌에 공습을 간 건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군과 라파 국경 인근에서 총격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보안관 한 명이 전사했는데 이집트 국영방송은 교전식별한 이집트군이 먼저 총격에서 벌어진 전투라서 뭐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바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국경 라파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땅굴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땅굴에 들어가 있는 하마스들하고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 전투를 하다 보니 이 유탄이 이집트 쪽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쪽으로 날아가니까 이집트가 아니 우리 쪽으로 총탄을 날려 해서 이스라엘 군 쪽으로 응사를 해버렸고, 그게 이스라엘은 하마스하고 전투하다 보니까 뭐 어쩌다 그쪽으로 날아갔는데 이집트군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대로 조준사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쭈 해서 이제 다시 또 반격탄을 날렸고, 그래서 이집트군 한 명이 전사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집트 국영방송이 우리가 먼저 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책임 없다라고 한 겁니다. 전 이란 NSC 서기가 사이드 잘릴리라는 사람인데 현재는 공익판별위원회 위원인데 이 사람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초강경파입니다. 이란이 강경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사람이에요.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사 했죠. 그래서 6월 3일까지 대통령 선거 입후보 등록을 받는데 며칠 안 남았죠. 제일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파비즈 파타 호메이니 명령 집행본부장은 강경파로 분류되고, 이 샤이드 모하메드 전 수호자위원회 이 사람도 강경파로 분류되고, 알리 리라자니 전 국가의회 의장 이 사람 중도파로 분류되고, 모하메드 바게리 갈리바프 현 국회의장은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뭐 다 강경파예요. 한 명만 중도파, 또 이 사람은 초강경파. 그러면 우리 언론에 보면 강경파인 라이시 대통령이 뭐 사망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라이시가 강경파면 지금 이 라이시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해보니까 이 현지 이 오신트들은 라이시는 중도파 정도다 라고 하니까 이 한 명만 중도파고 나머지는 전부 강경파, 그리고 이 사람은 초강경파라니까 이란이 아주 강경한 이런 세력으로 재편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려가 드네요. 자, 독일 빌트지는 독일 등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독일이 먼저 깃대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국가가 그래 좋아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테러 단체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자, 안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 강경파, 초강경파들이 대통령 입후보 등록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서방 세계와 이란의 이 대결이 더욱더 첨예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폴란드 외무부는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대사는 반발하는데 이거 완전히 전쟁 직전에 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동 제한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외교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출장을 가야 되고 또 회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럴 때는 폴란드 경찰의 동행하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 직전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러시아 대사는 반발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이 폴란드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의 사이가 너무나 지금 그 냉각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라트비아, 발트 삼국 중 하나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중에 라트비아는 자국에 체류하는 러시아인 추방을 확대하는데 이 추방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류 허가 시험 응시자, 이 지금 라트비아에 한 2만 5천 명의 러시아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1,301명이 응시를 했고 이 중에서 61%가 탈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탈락을 했으니까 뭐 한 6,500명, 6,600명 정도가 탈락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추방 절차에 시작했는데 도대체 무슨 시험이냐? 이제 라트비아어에 대한 국어 시험을 친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아주 어렵게 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61%가 탈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지. 자, 우리도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 관련한 외국인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또 사실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리 체류 시험, 국어 시험 좀 세게, 아주 세게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투표권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박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첼라빈스크에서 지역의 마피아 조직과 집단 난투극 그리고 총격전을 벌였는데 러시아는 FSB를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이 바그너 그룹 체포작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첼라빈스크가 어디냐? 바로 이 카자흐스탄 위에 있는 이쪽인데 바그너 그룹은 반란을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 바그너 그룹에게는 어떠한 족쇄가 채워져 있냐? 니들은 3명 이상 움직일 때는 신고하고 해. 이런 정도로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집단 난투극, 제가 그거 좀 동영상을 전 봤는데 막 그냥 강목 들고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던데 그 정도로 조직화되어서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FSB가 바그너 대대적으로 체포작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이제 바그너 그룹이 조직의 수장을 잃고 완전히 그냥 이 깽단화돼 가는 모양입니다. 자,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WZ-10, 그러니까 중국판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무인정 살기를 첫 조우했는데 중국은 미국 항모전단의 그 동중국해 진입에 대비하는 정찰 행위인 듯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행기입니다. 옆모습이 글로벌 호크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니은자로 꺾으면서 역니은자로 꺾으면서 이렇게 정찰 비행을 했는데 이 오른쪽에 로널드 레이건, 오키나와죠 여기가.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이 오키나와 동쪽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널드 레이건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서 이렇게 동중국해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제 미리 정찰하는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이 남중국해에 있는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어디 있냐?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지금 루즈벨트가 어디 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루즈벨트에 보급을 해줬던 군수지원함이 이렇게 필리핀에 있네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 인근에, 필리핀 인근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동중국해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 그리고 남중국해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가 지금 미군은 작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지 워싱턴 항모 전단은 이제 드디어 아르헨티나 해군과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브라질에서 F-35C 전투기 긴급 착륙을 했죠. 그리고 그 F-35를 태우러 갔다가 태우고 지금 나와서 이제 아르헨티나 해군과 연합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거 마치면 이제 태평양으로 들어와서 샌디에고 한번 들렀다가 지금 이제 우리 지역으로 서태평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조지 워싱턴이.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 보겠습니다. 병력은 1,46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 21대 격파, 장갑차 40대 격파, 차량 46대 격파,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 48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항공기 15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어제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틀 연속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97회의 교전을 했는데 5개 주요 축선 상황 유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어제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 핵미사일을 탐지하는 보로네시 M 레이더 기지 2개가 일주일 사이에 2개가 피격되었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해줬어요. 자, 기능 정지됐더라라고 확인해서 이제 피격이 된 게 사실인 것으로 이제 오피셜이 나왔고, 우크라이나군은 크라스노보스크를 탈환했는데 47기계화회단이 마린카 쪽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47기계화회단이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북쪽의 아우디우카 쪽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안 보였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는 이제 마린카 북쪽의 크라스노보스크 쪽인데 지금 여기에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파란 점, 빨간 점이 굉장히 많이 엉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 하얀색 이 마크 이겁니다. 47기가회단 거의 뭐 혼자 지금 다 싸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가서 뺏겼던 크라스노보스크를 47여단이 회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47여단에 독일제 전차, 미제 전차, 그리고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등 완전히 그냥 최강의 무장으로 세팅된 부대인데 혼자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또 빌리오리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 81여단의 방어선을 돌파해서 추가로 진격했다라고 하는데 이 빌리오리우카 오래간만에 봅니다. 바로 세베로도네츠크 서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그리고 여기 이쪽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바로 크레미나 지역이고 여기가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우리가 개전 초에 많이 봤었죠. 그 세베로도네츠크 직서쪽입니다. 여기에 빌리오리우카가 있는데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군이 도하하다가 이 러시아군 전차대대 한 개가 그냥 완전히 그냥 포격으로 폭사해버린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강을 건너와서 지금 빌리오리우카를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 전황이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동진을 해서 세베로도네츠크 개전 초에 그 유명한 이 세베로도네츠크, 리스칸스크, 루베즈노에 여기를 다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지역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어선 겨냥해서 공대지 활공 유도폭탄 투발 수량을 급증시키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일직선으로 그냥 꽉꽉꽝 터지는데 이 정도로 그 정밀하게 도로만 딱 때리는 거죠. 이게 아주 정밀한 유도 폭탄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이게 뭐 항공폭탄은 지상에서 쏘는 포신 포병의 그 포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위력이죠. 자,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지금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로스토프주의 아조프항의 곡물터미널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곡물터미널에. 여기는 이제 원래 러시아 지역입니다. 아조프에. 이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뭐 그냥 놨겠습니까? 파르티잔들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크라스노다르 주지사는 장코트 농장 인근의 시설이 피격됐다. 장코트 농장. 여기가 이제 무슨 농장인데 이 지역의 인근의 시설, 뭐라고 안 하고 인근 시설. 그게 뭐냐? 이 인근에 짓고 있는 푸틴의 별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지은 것 같은데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푸틴의 별장이 장거리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모병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자가 한 2만 명 되는데 그중에 5천 명이 입대를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입대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해당자들은 입대 안 돼라는 건데 뭐냐면은 질병 또는 노약자들은 입대 안 되고, 강력 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는 입대 안 되고, 자녀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는 입대 안 되고, 중대 부패사범, 고위공직자 출신도 입대 안 되고, 그 나머지는 한 건데, 여기 가면은 지금 전쟁이 3년 이상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2만 명 중에서 5천 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 교도소 밖의 공기를 그렇게 많이 마시고 싶은 거죠.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5,000명의 병력을 확보했다라는 거고요. 미국은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우크라이나 공여 수량을 300대로 증량했는데 지금 한 200대 정도 줬죠. 그래서 100대 정도 더 준다는 거고, 미국의 추산으로는 지금까지 200대 준 것 중에서 68대가 파괴된 것으로, 손실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정도면 뭐 1년 동안 잘 싸웠다라고 저는 봅니다. 캐나다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난민 28만 7천 명을 수용했는데,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서 걸어서 또는 차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대륙 너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28만 7천 명이나 갔다. 이 말은 굉장히 부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난민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투자 이민 스타일의 도피인지 이걸 알 수 없으나,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왔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투자 이민을 28만 7천 명 한꺼번에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중에서 군 입대 해야 되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F-16 전투기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F-16 전투기에 위해가 될 만한 러시아군 방공망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에 러시아가 몰래 들여온 S-400 방공포대가 에이테킴스의 무차별 포격으로 불바다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 제압 작전이 확대되며 러시아군 방공자산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은닉 S-400 포대를 찾아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초토화시켰다고 루한스크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5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공격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5시경 시작됐는데요. 공격 대상은 루한스크 시가지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는 루한스크 항공박물관에 몰래 배치된 러시아군 S-400 방공포대와 방공작전 지휘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활주로가 있지만 오래전에 폐쇄된 비행장으로 지금은 문을 닫은 항공박물관이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주변에 수풀이 무성하고 인적이 드문 이곳에 S-400 한 개 포대를 반입해 루한스크 지역에 대한 방공망 구축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지 파르티잔 협력자로부터 이곳에 S-400이 반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목표 위치를 확인한 뒤에 최소 2발 이상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차시브야르 전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120km 이상 떨어진 이곳에 대한 공격은 950개의 자탄을 내장한 에이테킴스 블락 1을 사용해 실시되었습니다. 미사일에 피격된 이 기지는 활주로와 공항에 설치된 연료 탱크와 예비 탄약 저장 시설을 강타해 큰 화염을 일으켰는데요. 인화성 물질 피격으로 발생한 불길이 인근의 수풀로 옮겨 붙으면서 비행장 주변에는 폭 2km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루한스크 시내에서도 잘 보일 정도로 컸는데요. 화재는 들불이 되어 루한스크 시가지 외곽까지 확산되었고, 들판을 모두 태운 뒤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진화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주변을 통제하고 민간인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미사일 피격 후 몇 차례의 폭음과 폭발이 식별되었고, 비행장 전체가 화재에 휩싸였다는 점을 들어 비행장에 배치됐던 러시아군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 들어 돈바스와 크림반도 전역을 겨냥한 에이테킴스 공격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존 소련제 전투기들에도 미국산 항공무장이 탑재되는 상황에서 F-16까지 들어오면 방공망이 크게 약화된 러시아군의 피해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큰 화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루한스크 시내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여러 곳에서, 워낙 지금 시내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어디냐? 이 루한스크 주, 그리고 러시아하고 딱 국경 지역이죠. 루한스크 시가 이렇게 러시아 쪽의 국경 쪽에 붙은 쪽에 있는 겁니다. 도네츠크하고는 반대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의 외곽에 있는 비행장이었어요. 과거에는 비행장이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지금은 항공박물관, 전투기 쭉 그렇게 세워놓고 폭격기 세워놓고 하는 박물관으로 썼는데, 이번 전쟁으로 그것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좀 지저분하게 생겼죠. 풀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크라이나군의 감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이런 사이에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르티잔의 보고에 헬기들이 자꾸 들어오더라. 헬기들이 이 비행장에 안 쓰는데 그래서 야, 저 뭔가 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지켜봤더니 S-400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대공 미사일이죠. 러시아가 자랑하는 지구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그러나 요즘 마구마구 깨지고 있는 S-400이죠. 그 S-400 한 개 포대가 보였는데 방열은 안 한 상태로 딱 지금 이제 가동을 하기 직전에 그런 상태였던 것을 최소 2발 이상의 폭음이 2번 들렸으니까 2발 이상의 에이테킴스가 날아와서 때려버렸다. 완전히 박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루안스크 시내 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옆에 보시다시피 다 들판이죠. 여기에 이제 불이 옮겨 붙어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겁니다. 들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퍼지고 있는 이 상황이고 여기가 어디서 찍었냐? 여기서 찍은 겁니다. 루안스크 시내고 루안스크 시 외곽 변두리죠. 이 밑에 이렇게 비행장이 있는데 이 지역에 찍었는데 불이 이만큼이나 났더라 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불이 났다라는 거고 자, 요거는 이 반대쪽에 찍은 거예요. 남쪽에서. 남쪽에서 찍었더니 또 이렇게 불이 났다. 불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가 있죠? 2발 맞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맞은 건 연료 탱크, 탄약고 등 다 때려버렸다. 자, 이건데. 자, 왜 이렇게 계속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계속 공격을 퍼붓냐. F-16 전투기가 들어와서 격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보이는 대로 지금 다 파괴하고 있는 거죠. 벌써 제가 알려드린 것만 해도 크림반도 포함해서 이 S-400 포대가 서너 개 이상 지금 파괴가 된 거죠. 굉장히 큰 피해를 러시아군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인데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 재고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나토에서 나토 지원 무기들 미국 포함이죠. 나토니까 나토 지원 무기들 우크라이나 본토 타격하는 거 허락해주자라고 하는 것을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주장했죠. 자,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 F-16이 SDB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가지고 그냥 러시아 쪽의 지원 기지들 마구마구 폭격할 수 있는 이런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거죠. 제가 5월 그리고 6월 중순까지가 우크라이나가 가장 취약한 시점이다. 왜? 그 이유가 되면 이제 미국제 무기들이 들어올 거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시기가 점점점 이제 다 되어 가죠.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라는 거고 그 버티는 시기에 러시아군의 전략 무기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파괴하고 있으니까 꽤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